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장마철 호우로 인해 전국에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 나토 순방 관련 뉴스,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논란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 뉴스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징계로 보여줄 이 나라가 오늘의 높은 반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지 시간 7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법원에서 자살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6일에는 리비우 지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7일 저녁 뉴스프라임에서는 개전 500일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았고 8일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 결정 소식을 다뤘습니다. 먼저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라임의 패널로 출연한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했는데요. 먼저 반란을 일으켰던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근황과 향후 그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를 전망했고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의 심각성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현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착 상태에 빠진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8일 뉴스14에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내장된 무기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 많은 나라가 사용을 금지한 살상무기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20여 개국이 집속탄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유엔과 독일 등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프라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해 향후 전쟁 양상을 전망해보는 유익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집속탄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며 인류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갈 핵 아마게돈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속탄 사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직접 집속탄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불거질 경우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포탄 우회 지원 논란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월 31일 발사한 우주 발사체 추락 잔해에 대한 36일간의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그간의 작전 경과를 합참의 발표에 기반해 지난 5일 뉴스포커스와 8일 한반도 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보도에서는 군 당국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물 탐색 및 인양 작전이 7월 5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번 작전을 통해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양한 북한 위성체 등을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덧붙이며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에 나설 것을 지난달 중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의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이번에 수거된 위성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은 해상도가 1m급, 즉 지상에 있는 가로, 세로 1m인 물체가 한 점으로 보이는 수준이 돼야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이번 발표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단호한 평가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해상도 10m급의 상업용 위성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수거된 위성 발사체는 종이 인형에 불과한 위성이라는 포스톨 MIT 명예교수의 발언과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은 북한의 정치적 쇼라는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함께 전했고 보도 말미에는 낮은 해상도의 위성이라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춘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청자들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배경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군이 높은 수준의 탐색 및 인양 능력과 면밀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정찰 위성 해상도의 군사적 위협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상반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마약 관련 수사 결과를 다뤘는데요. 먼저 지난 6일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액 단기 알바를 찾던 대학교 신입생이 마약 유통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평범한 학생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대학생은 마약 조직과 관련 없는 10대 대학교 신입생으로 지난 5월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수백 곳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고액 단기 알바를 찾던 중 마약 유통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방학철을 맞아 고액 단기 알바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칫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대학생들이 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뉴스 리뷰에서는 중국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 동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통용되는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판매와 투약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약 관련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단독 보도의 경우 방학 기간 대학생들이 마약 유통 범죄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7월 9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방이나 집안에만 머무르며 보통 6개월 이상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밤낮이 바뀌며 무기력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고립 은둔 청년은 약 53만 8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년 100명 중 3명이 은둔형 외톨이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자리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급증했고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송은 인천에 위치한 주택가를 비추는데요. 이곳은 33살 김희진 씨가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김희진 씨는 20대부터 세상과 단절한 채 홀로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가 은둔한 생활은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희진 씨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회피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학창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그에게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이 찾아왔다는데요. 그렇게 한번 무너진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3살이 된 김희진 씨. 이제 기나긴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희진 씨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는 세상과 담을 쌓고 방 한 칸에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보다 먼저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의 경우 이들을 틀어박히다라는 뜻을 가진 히키코모리라고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은혜 씨는 한국은 대도시로 모여드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은둔과 고립이 심각하다는 게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본의 중산층 자녀들이 부모와 공동 거주를 하면서 일상생활은 보장되는 가운데 은둔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달리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취업과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여느 또래처럼 친구 만나기를 좋아하고 활발했던 강인혜 씨 또한 은둔 생활을 겪었다고 합니다. 과거 4년 동안 자취방을 벗어나지 않고 홀로 은둔하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떨어졌던 공무원 시험, 상처로만 남았던 첫 직장 생활. 이내 씨에게 20대는 상처로만 가득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은둔하는 생활이 점점 길어지자 자취생이었던 이내 씨는 결국엔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젠 회복 단계를 거쳐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많은 젊은이가 사회의 높은 기대치에 압박받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결국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할 것이란 편견도 사실이 아니라는데요.
누군가와 만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색해서 회피할 뿐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됐는데요. 은둔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 컸고 인간관계 어려움과 학업 중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개인 한 사람이 고립되고 은둔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대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공동체가 깨지고 핵가족 1인 가구가 늘면서 특히 기댈 곳 없는 누군가는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은둔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다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는 점점 더 늘어나지만 그들을 돕는 손길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광주, 인천, 서울 등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센터를 설립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는 이곳은 은둔하는 청년들을 위한 모임 장소라는데요.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후 많은 청년들이 방문해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는데요. 2022년부터는 사업을 넓혀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고립 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은둔 청년의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둔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좌절하고 다시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있기에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아 결국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이 갔는데요.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용기를 냈다. 다시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없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소연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해가 뜨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둡다입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이었네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로 건설을 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때문에 관련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도로 건설은 그다지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 건설 백지화가 전 국민들에게 특별한 뉴스가 되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6일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권의 선동 프레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15년 이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성토의 목소리와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번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면 백지화 선언의 가장 큰 배경은 해당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의 핵심 내용과 추진 경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서울과 경기 양평군 사이에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양평군의 15년 수건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서울에서 양평으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을 15분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요. 당시 보고서에서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서 5월 8일에 관련 항목을 국토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계획이 공개된 것입니다. 문제는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원희룡 장관은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등에서는 기존 안의 종점 지역에 정동균 전 양평 군수와 일가의 땅이 있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군민들은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지난 10일 발족하고 사업 재개 촉구를 위한 활동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들도 백지화 선언 이후 제기된 의혹들과 쟁점들에 대한 보도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희룡 장관이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은 본인이 단독으로 했다면서 장관직 걸겠다고까지 했는데 의혹이 좀 풀려야 될 텐데 풀리기는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이유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이 다른 해석과 또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안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종점 변경 결정 과정이 적절한지,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게 실제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변경된 노선이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적절한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점 변경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주요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는 핵심 쟁점을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노선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해당 결정이 양평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노선이 바뀌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향신문은 익명의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어떤 과정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경향신문은 해당 사업 추진 이전 민간 건설사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2008년의 계획에서도 기존 원안인 양서면이 종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강상면 종점은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해서 지금의 대안 노선과 유사한 계획이 2018년 양평군이 작성한 기본계획에 담겨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해당 대안 노선이 이전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업체가 2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서 제시한 안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노선 변경을 지시했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종점 변경이 실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여당에서는 김 여사의 일가 보유 부동산은 대안 노선 종점인 분기점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은 땅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MBC는 이 종점 후보지가 인근의 남양평 나들목과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향신문은 기존 안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은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노선이 더 합리적인 대안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크게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통량 분산 효과에서 대안 노선이 교통 수요가 더 많고
환경훼손 정도도 덜하며 양평군에서 요구한 강화 나들목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고 종점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애초에 알려진 1천여억 원이 아닌 140억 원 수준이란 점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도 기존 노선은 학교 주변이어서 나들목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필요했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가 6번 국도 정체 해소였다라는 점에서는 기존 노선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수원 사업의 갑작스러운 전면 백지화로 양평 군민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한 심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양평군이 같은 백지화 철회 촉구에 나선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네트워크 공방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언론에서는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공방과 양평군의 반발을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언급하고 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 고속도로의 원안의 종점 근처에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일가를 비롯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의 땅이 있었다면서 이번 의혹이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사업을 원안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양평 군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평군에서는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가 발대식을 열고 백지화 방침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범대위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양평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장들도 사업 재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서울신문은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고 정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재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서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한 정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주요 쟁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고발 논란도 이어지는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사업이 돌연 백지화되면서 이 피해가 이제 양평 군민들도 그렇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된 것인데 이번 사태의 과정을 좀 보면 백지화 선언의 정당성도 그렇고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정치적인 의혹 제기를 이유로 대형 국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결정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주요 쟁점을 확인해가는 과정 자체가 대형 국책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백지화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도 있습니다. 예. 사안의 초기에 공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여러 논란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언론들이 치열하게 취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언론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혹을 제기하고 반박이 이루어지고 이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론장으로서의 언론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은 보다 객관적으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언론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